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시학론 강사 박태천입니다. 예, 우리 직업상담사 그 자격증 시험에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론은 여타 과목과는 좀 다르죠. 이 노동시장론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학 전체에서 이제 노동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타 과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제학 원리, 수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좀 관여되어 있죠. 예. 그래서 뭐 다른 과목들보다 공부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과목에 해당됩니다. 예. 경제학의 논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계산 문제가. 그래서 좀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강의도 역시 노동시장론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경제학을 전공한 자가 강의를 해야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계속 경제학 쪽으로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그 자격증 시험이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7급 공무원 이런 데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론은 저는 매우 쉽습니다. 경제학 전체 한 분야하고 또 우리 직업상담사의 그 수준이 경제학 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겠지만 경제학 쪽에서 본다면 좀 수준이 깊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 보면은 경제학을 공부도 안 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 노동시장론이 좀 까다롭게 다른 과목들보다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더 쉽게 경제학 이론인 노동시장론을 얼마나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가는 경제학을 완전히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노동시장론을 강의한다면 그거는 그냥 외우시기식으로 겉핥기식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경제학 전공자로서 이 노동시장론을 맡아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강의만 잘 따라가시고 제가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쓸데없는 부분은 이렇게 다 쳐버리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따라오시면 시험 치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일단은 이제 그 기출문제로 가기 전에 이론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기출문제들을 쫙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뭐 실전에서 점수 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론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론 제4과목 해서 노동시장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노동시장의 이해, 제1장이 노동시장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1절에 노동경제의 기초 개념에 그 하단에 뭐 다른 거 중간에 뭐 글자 있는 거 보시지 말고요. 일단 제가 강의하는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밑에 그림이 나와죠. 그 그림을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노동시장론이 이 전체 시장에서 어디쯤 위치하는가를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계라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가계. 뭐 가계라 이렇게 부르는데 가족이 아니고요. 이제 경제 활동 주체로서의 가계라는 그 경제 주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 가계잖아. 저도 가계고 여러분도 가계고 물론 동시에 뭐 내가 사업을 한다면 기업인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가계 소비 주체를 말하는 가계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기업이 있죠.
이 생산자, 소비자, 보통 우리가 소비자 주체 가게, 생산 주체를 기업 이렇게 이제 부르죠. 경제활동 주체입니다. 이 경제활동 주체 이 둘 말고도 이제 정부라는 경제 주체도 있고 정부라는 주체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방 경제에서는 해외인,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한다면 해외인, 미국인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 들어오죠. 그거는 이제 개방 경제를 고려했을 때 이제 하나의 또 주체입니다. 이제 국내 경제에서는 정부라는 주체도 있지만 우리 주로 이제 가계와 기업이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그럼 이 둘이가 어디서 만나냐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개 시장에서 만납니다. 두 개 시장에서. 여기 그림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산 주체, 소비 주체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말하는 주체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제 우리 노동시장을 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 노동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시장도 그 배후에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은 뭐 붕어빵 시장, 자동차 시장, 의류 시장, 뭐 우리가 생산물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뭐 이 자본주의에 생산물 시장이 제일 많습니다. 생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게 빵 시장이라 합시다. 빵 시장. 이게 빵 제조업자, 제빵업자고 우리 빵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자입니다. 빵을 만들어서 팔죠. 빵 공급을 하고 우리 가게가 빵을 수요를 하죠. 그죠? 빵 수요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은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빵 사 먹고 돈을 지출, 빵이 100원이다 하면 100원을 지출하죠. 그리고 이 돈은 빵 공급한 기업이 수입이 되죠. 빵 팔고 100원을 수입을 벌어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생산물 시장인데 이 시장이 존재하게끔 되려면 노동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보세요. 비기업이 빵을 만들어 팔 때 그 빵 만들기 전부터 하면 기업은 뭐가 있어야 빵이 만들어집니까? 당연히 밀가루는 있어야 되죠. 원료의 총칭 밀가루. 그 밀가루는 요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사옵니다. 제분업자 이제 이게 제빵업자라면은 제분업자한테 빵을 이제 밀가루는 사오죠. 그럼 뭐 요 생략하고 요 기업은 같은 기업이니까. 그럼 밀가루만 있어가지고 빵이 안 만들어지죠. 밀가루에다가 생산 요소라는 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생산 요소는 이제 노동, 자본, 토지, 기업 활동, 경영이죠. 요게 4개가 생산 요소입니다. 그 생산 요소가 결합이 돼야 돼요. 생산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생산 요소는 기업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사오는데 그럼 요소 시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여기 이제 생산 요소 4개, 4생산 요소인데요. 우리는 물론 노동만 다루겠지만 노동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요소 시장에서 기업이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소를 공급하는 자는 누구지? 가게입니다. 우리 가게 중에는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가게, 노동자, 돈을 빌려주는 자본가 가게,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는 지주, 건물주 가게, 그 다음 경영활동을 제공하는 경영자 가게, 이게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자는 가게입니다.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요. 기업이 생산 요소를 수요합니다. 자, 그럼 요소 중에 우리 요거는 필요 없고요. 노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노동을 가게가 공급을 합니다. 기업이 노동을 수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빵 시장에는 기업이 공급자고 우리 가게가 수요자지만 이 노동 시장에는 가게가 공급자입니다. 이건 노동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동만 집중하니까 노동자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게가 노동자 가게.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이 노동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죠. 웨이지, 임금.
wage, 이 영어 약자고요. 임금, 지불. 임금을 벌어오죠. 임금을, 수입을 벌입니다. 소득이죠. 임금 소득을 벌인다. 근로자가, 노동자가 임금을 소득으로 벌어오지. 임금을 지불하고 기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거는 이제 돈이 돌아가는 거고, 이 실선은, 하얀 선은 이제 실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을 주로 다루겠지만, 노동시장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게 생산물 시장입니다. 붕어빵 시장입니다. 이게 기업은 이걸 만들어 팔기 위해서 노동자를 수요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이 거래되려면 생산물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배후의 시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집중으로 다루는 건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 이 시장. 노동시장에 대해서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책의 구성이 그 일장이 노동시장의 이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의 이제 구성이 총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이 이 노동시장, 가게가 어떻게 노동을 공급하냐, 기업이 어떻게 노동을 수요하냐, 노동은 어떻게 거래되냐, 뭐 이런 걸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의 이해를 다룹니다. 1장이. 기업의 노동 수요, 가게의 노동자 공급,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균형은 이제 노동이 시장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뭐 그런 걸 다루는 게 균형인데요. 이건 이제 전체를 다루는 게 1장입니다. 1장이고 2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노동이 거래되고 임금이 결정되죠. 임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장이 2장입니다. 임금의 개념.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이렇게 노동이 고용되고 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음 다 고용은 안 되죠. 실업자도 발생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3장입니다. 실업의 개념. 그 다음 마지막 장은 이제 노사관계론, 정치적인 내용인데, 노사관계론, 노동조합 이야기든지 등등 관련 이야기들이 4장에서 나옵니다. 노사관계론. 다 내용이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이거는 노동시장의 일반론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임금, 이제 실업의 개념, 노사관계론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 4개장 전체가 이 노동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동시장에 관련된 거. 예. 자, 전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앞에 우리 노동시장론의 전체 개요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참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에 대한 참고적인 설명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2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노동 수요가 나옵니다. 그 이제 1장에서 노동 시장을 다루는데 일반론이죠.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노동 시장 균형 이렇게 다룰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우리 노동시장은 그림도 많이 사용돼요. 그림도. 이제 그림 문제는 안 나오죠, 시험에. 그러니까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시장을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드리면, 좌표를 잘 보세요. 이거 처음부터 잘 보세요. 그림을. 이게 Y축, X축. 여기에 원점이고요. X축에는 노동시장을 그려하는 시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에 노동 수요량, 공급량, 노동을 레이블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량 혹은 노동시간이라 해도 되고요. 노동거래량, 앞으로 L로 약자를 짓겠습니다. 레이버의 약자입니다. 레이버의 약자인데 L이라는 약자를 짓겠고, 하여튼 X축은 노동거래량, 그 다음에
이 Y축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 영어로 wage니까 W. wage. 임금.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그림입니다. 노동시장의 좌표입니다. 노동시장의 좌표.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나중에 다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여기 와가지고 노동자를 수요합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레이버 디맨드. 기업의 노동 수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또 노동을 팔러 왔죠.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버 스플라이. 노동 공급. 이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입니다. 이게 이제 둘이가 이 만나는 곳이 노동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뭐 구체적인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추상적이든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면 그걸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를 전부 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둘이가 이렇게 만났다. 만나면 여기 이제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데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균형임금이라고 그래요. 결정이 된 시장에서 실제로 결정된 임금, 100만 원이라면은 이게 균형임금이라는 거예요. 균형임금. 그리고 노동자가 이만큼 거래가 되죠. 노동이. 이게 이제 균형 노동 고용 거래량, 균형 거래량 이랍니다. 균형 노동 거래량. 이렇게 거래가 돼버렸다면 요 임금으로 요만한 노동자들이 채용이 됐다는 거죠. 노동 시간으로 하면 요 시간이 채용이 됐다 이래 되고 노동자 숫자로 말하면 노동자 이만큼 노동자가 채용이 됐다. 요 임금을 받으면서 요만한 노동자가 고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분수를 하는데 요 앞으로 계속 이 그림 나옵니다. 이게 노동시장이에요, 그냥 이 전체를.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곳이 제 1장이고요. 그럼 2절이 이 기업의 노동 수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봅니다. 2절이 기업들이 노동을 어떻게 수요하는가, 노동 수요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집중 다루는 게 2절이고 3절에 가면은 이제 노동자 공급에 대해서 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의 개념들 이런 게 쫙 봅니다. 그 다음에 4절이 이제 균형입니다. 요 둘이가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임금이 얼마나 결정되고 고용이 몇 명이 고용되고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게 이제 4절 노동시장의 균형을 다루는 게 4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 2절, 3절, 4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2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2절, 3절 매우 중요합니다. 2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노동자, 기업의 노동 수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노동의 수요. 저 1번에 보면은 노동 수요의 개념 이래가지고 3가지 나와 있죠. 기업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을 채용한다 이 말입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유량 개념이고 파생 수요고 결합 수요이다. 이 특징 알아두세요. 개념으로 유량 개념이다. 유량은 기간 개념이라는 거죠. 영어로 flow라. 유량 변수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주어진 임금의 기업이 주어진 100만 원의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하겠다. 몇 명 수요하겠다. 이것이 일정 시점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임금이 100만 원일 때 노동자를 2명을 수요하겠다. 이게 기간이지 시점이 아니란 거죠. 오늘 하루 동안에 2명을 채용하겠다. 오늘 1시간 동안에 2명을 수요하겠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유량. 일정 기간 개념이라는 거죠. 일정 기간. 시점이 아니고요. 시점에서는 안 되죠.
지금 초가 1초, 2초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내가 노동자를 2명 채용하겠다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5명을 채용하겠다 뭐 이런 수요하겠다 이런 개념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파생적 수요다입니다. 파생적 수요이다. 기업의 노동 수요는 파생적 수요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기출도 많이 됐어요. 파생적 수요다. 앞에서도 약간 말씀드렸죠.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뭐죠? 노동을 수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노동자 밥 먹이 살리기 위해서? 아니죠. 자기 빵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를 채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자기가 빵을 팔기 위해서 노동자를 수요하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 자기 생산물이죠. 자기 생산물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노동자를 사들인다. 이게 이제 파생적 수요입니다. 자기가 빵을 안 만들어 팔면 노동자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산물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노동자를 수요한다. 이런 개념이 파생적 수요다. 알겠죠? 이게 자기 생산물을, 빵 말이죠.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기 위해서죠.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생적 수요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수요다. 결합수요. 이거는 아까 빵을 만들려면 노동만 있으면 안 되죠. 노동자본. 자본은 이때 이제 기계, 붕어빵 기계를 합시다. 노동자본, 그 다음에 토지, 건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결합적으로 수요한다는 거죠. 노동만 덜렁 해가지고 뭐 빵이 만들어집니까? 붕어빵 기계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토지나 뭐 건물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만 사들인 게 아니고 자본, 기계를 합시다. 이거 기계 설비, 그 다음에 토지, 장소, 건물 이런 거 같이 사들여야 된다는 거죠. 노동만 사들이는 게 아니고 기업이 빵을 만들려면은 기계도 사들이고 토지도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건물도, 토지를 이제 빌리기도 하겠죠. 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빵을 만들어내니까 노동을 사들이는 거는 다른 요소들과 같이 결합적으로 수요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파생적 수요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기업들의 노동 수요를 보기 전에, 기업의 노동 수요를 보기 전에요. 어떠한 원리로 노동자를 채용하느냐, 기업은 그거 보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생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붕어빵을 만들면 붕어빵이 어떻게 만들어지 나가는가, 이게 우리 단기 생산 함수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보면은 그 단기 생산 함수의 특성 이렇게 쭉 나오죠. 용어들이. 그 개념을 조금 봐야 됩니다. 용어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 그림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다 필요 없고요. 용어만 잘 익히면 됩니다. 기업이 뭐 노동, 자본, 뭐 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생략하고요. 노동하고 자본만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노동하고 레이버하고 자본, 캐피탈이라고 합시다. 캐피탈의 약자입니다. 캐피탈, 이게 독일인데 영어로는 캐피탈이죠. 이렇게 이리 들어가는데 캐피탈 그 돈 빌려주는 데가 아니고 이게 캐피탈이 원래 자본이라는 영어입니다. 독일에는 K로 들어가요. 캐피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피탈 K로 약자를 적는데 이건 레이버의 약자고, 이거 두 개 결합, 이제 붕어빵 기계라 생각하면 붕어빵 기계하고 노동자를 사들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요소는 다 생략하고요. 딱 요소 두 개만 듭시다. 이때 단기 생산이라는 거는, 단기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기계는 공장 설비까지도 포함되거든요. 공장 설비, 기계, 이런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설비를 확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에는 공장 설비와 기계는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자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채용하면서 빵을 만들게 됩니다. 단기는. 그래서 그걸 단기 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는 고정해 놓고 고정됐다는 겁니다. 기계는 열대를 딱 고정해 놨다. 공장 설비나 붕어빵 기계는 열대를 딱 고정해 놓고요. 이제 여기다가 노동자를 이제 늘려갑니다.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수요해 가면서 빵을 만들어낸다. 예? 빵 생산량을 Q라고 퀀티티 약자입니다. 생산량, 빵 생산량, 빵을 만들어 나간다. 이걸 단기 생산이라고 그래요. 이때 빵이 몇 개씩 만들어지 나올까?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경제학자는 이거 논문 쓸 때 다 실험을 합니다. 우리 이런 장소에 그 붕어빵 기계 딱 10대 설치해 놓고요. 노동자를 1명 넣어가지고 이제 주어진 시간이면 1시간이다. 1시간 동안에 빵을 만들게 해봅니다. 그럼 빵이 몇 개 만들어지니까. 또 노동자 2명을 투입해서 또 1시간 동안에 빵 만들게 해가지고 빵이 몇 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실험을 다 해서 그 논문이 나오죠. 그 실험을 해보면은 어떻게 빵이 일반적으로 뭐 특수한 생산도 있겠죠. 특수한 생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그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필요 없고 제가 숫자를 한번 넣으면 이런 용어만 익히면 돼요. 자, 이런 공간에 우리가 뭐 한 10평 되는 공간에 붕어빵 기계가 10대가 딱 진열되어 있어요. 이 붕어빵 기계입니다. 붕어빵 만들어내는 기계는 10대 딱 진열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노동자를 1명 채용해 가지고 1명이 딱 이제 노동자가 1명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10대를 돌려본단 말이죠. 그럼 한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빵이 몇 개 만들어지는가 딱 보니까 자, 빵의 총 생산량 자, 영어로 약자로 하면 total product 혹은 Q 요 Q quantity quantity는 양이잖아요. 양. 그러니까 quantity 이렇게 TPL 총 토탈입니다. total product 노동의 총 생산량 혹은 뭐 QL 이래 되고요. 이건 약자입니다만은 보니까 1명이 들어가서 주어진 시간에 딱 일하니까 10개가 만들어지더라. 10개. 그럼 2명이 들어가가지고 2명을 넣어가지고 10대를 확 돌려봤어요. 그럼 똑같은 시간 내에 생산해 보니까 빵이 20개가 1명이면 2명이면 10개가 20개가 아니라 30개가 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3명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생산하니까 60개가 만들어지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교과서 보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나오죠. 뒤에 또 노동의 평균 생산물 이렇게 나오죠. 요 용어들을 아셔야 된다. 요 용어들을. 노동의 한계 생산물. 자, 한계라는 말 많이 나와 우리 노동시장에. 한계 생산물. 자, 한계 생산물 요 용어 꼭 알아셔야 됩니다. 물론 총생산량도 알아야 되고요. 총생산은 그냥 총생산물이죠. 예. 한계 생산물은 이제 영어로 marginal product니까 marginal product, MPL이라 하죠. 약자는 marginal product, 한계 생산물. 이 약자를 나오는데 약자는 공부할 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이렇게 총생산량이라는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TPL 이렇게만 안 씁니다. 반드시 한글로 말해줘요. 한글로. 그러니까 한글로 나오니까 약자 이런 거는 TP, 뭐 MP 이런 거 공부할 때만 필요해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약자도 필요 없다. 그러면 한글로 공부하세요. 한글로. 총생산물, 한계생산물 이렇게 한글로 공부해요. 항상 시험에는 한글로 나오니까. 한계생산물이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한계생산물이 뭐냐면은 노동자를 1명 더 투입에 따른 총생산물의 증가분입니다. 단위당.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0명에서 1명으로 하게 0개에서 10개잖아. 그러면 노동자 1명의 한계 생산물은 10개요. 0개에서 10개니까 10개. 그 다음에 2명째의 한계 생산물은 10개에서 30개니까 20개죠. 이 단위당 노동자를 1명씩 투입해 나갈 때 총 생산물의 변화분을 말합니다. 그게 한계 생산물입니다. 수학적으로 적으면 이렇죠. 노동자 1명 변화시킬 때 뭐 이거 요 D는 영어로 변화분이라는 뜻인데 뭐 D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델타 여기 변화분이야. 노동자 1명 변화시킬 때 변화되는 총 생산물 분 이렇게 돼. 우리 책에도 그런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여기 노동자 1명 변화시킬 때 변화되는 요 델타가 수학 기호입니다. 변화되는 이래 되고요. 영어로 하면 이래 됩니다. DL, DQ 이렇게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D도 영어로 변화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노동자 1명 변화시킬 때 총 생산량의 변화분. 요게 이제 한계 생산물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서 요 숫자를 보면서 공부하세요. 0개에서 10개니까 10개, 10개에서 30개니까 20개, 30개에서 60개니까 이는 30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게 한계 생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에 처음에 요리되지만 1명은 10개, 2명은 30개, 3명은 60개. 처음에 이제 분업과 협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점 더 많이 증가되죠. 그러다가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만약에 노동자 10명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붕어빵이 1000개가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럼 11명 들어가면요. 1100개 정도요. 12명 들어가면 1130개 정도. 13명 들어가면 1132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노동자 11명째 한계 생산물은 100개죠. 노동자 12명째 한계 생산물은 30개밖에 안 됩니다. 노동자 13명째 한계 생산물은 2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이 한계 생산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거는 기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 설비, 기계가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자만 계속 투입시킨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런 좁은 공간에 노동자가 막 굉장히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좁은 공간에 노동자가 200, 우리 여러분 출근 시간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셨죠? 빽빽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작업이 안 될까요? 아예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서 있을 때도 없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를 계속 투입하면은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데 기계는 고정되어 있는데 노동자만 계속 투입한다면 결국은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기계는 고정된 상태 노동자만 계속 투입하면은 생산량이 결국 이제 1000개에서 1100개, 1130, 1132 나중에는 이거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거 막 너무 복잡하면은 신경질나고 막 싸움하고 할 거 아닙니까? 싸움하고 이러면 일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아예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게 이제 공간은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자가 계속 투입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여기에 이 한계 생산물이 떨어지는 거를 요 상황을 초반기에는 약간 이게 한계 생산물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초반기에 약간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요 뒤에가 이제 주요한 법칙입니다. 여기를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 혹은 영어로 하면 수학 체감이라 합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 수학 체감 같은 말입니다. 한글로 하면 수학 체감, 영어로 하면 한계 생산물 체감 이렇게 한계 생산물 체감. 자, 마지널 프로덕트 이 용어는 책에 있으니까 마지널 프로덕트인데 한계 생산물입니다. 한계 생산물이라 해도 되고 양이라 해도 됩니다. 한계 생산량 같은 말입니다.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량, 뭐 총생산물, 총생산량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기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자만 계속 투입하면은 복잡해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 수학 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거 나중에 필요하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계 생산물이라는 용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칙으로는 우리 단기 생산할 때는
어차피 기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도 같이 내려가면 달라집니다. 기계도 이제 공장 설비도 내려가고 노동자도 내려가면 좀 달라지는데 단기는 이제 기계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노동자만 계속 내려나가면 이 노동이 나중에 복잡해지고 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기 생산의 철칙 법칙입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 더 공부합시다. 평균 생산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평균 생산물. 자, 평균 생산물, 평균 생산량, 평균 생산량, 생산물. 약자로는 average product, average product 이렇게 됐네. average. 이거는 노동자 한 명당 생산물입니다. 노동자 한 명당. 우리가 이 평균은 n분의 1 하는 거죠. 현실에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평균. 이게 하나당 얼마냐. 이 3명이 같이 식사를 해서 총 식사대가 3만 원 나왔어요. 그럼 1인당 얼마 내야 됩니까? 그럼 만 원씩 내면 되죠. 한 명당 얼마 내야 돼요? 총 3만 원 나왔으니까 3명이니까 1인당 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여러분. 평균은 총 생산량을 이렇게 노동자 숫자로 나눠버리면 n분의 1 그거답니다. 10개 나누기 1, 30개 나누기 2, 60개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 나누기 1이면 10개고 30개 나누기 2 하면 15개고 60개 나누기 3은 20개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이게 평균 생산량입니다. 이거는 쉽죠. 그냥 나누기 하면 돼요. 총 생산량을 노동자로 나눠가지고 노동자 한 명당 생산물이 몇 개냐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토탈을 구할 때는, 자, 아까 반대로 합시다. 총 3만 원인데 3명인데 1인당 얼마 내야 되냐? 그럼 3만 원 나누기 3. 그럼 1인당 만 원 내야 되죠. 그럼 1인당 만 원을 냈다. 그러니까 3명이 냈다. 총 얼마냐? 1 곱하기 3, 3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하고 총은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개 30개 나누기 2하면 15개가 한 명당 생산물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당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이 15개다. 노동자가 2명이다. 그러면 총 생산량은 몇 개지? 15 곱하기 2 하면 30개 나오죠. 여기 보면은 총 생산물을 노동으로 나누면 평균 생산량인데, 우리 평균하고 요거 노동을 이렇게 넘기면 곱하기 되잖아요. 평균 생산량을 노동으로 곱해버리면 총 생산물이 나오죠.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계산 문제 나오니까. 예. 그리고 한계 생산량이라는 용어도 철저히 알아야 되고요. 이런 데이터 주거든요. 출제자가 이런 총 생산량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주고요. 한계 생산량 구하라, 평균 생산량 구하라,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시험에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한계 생산량은 요 변화분입니다. 무조건 변화분. 단위당 노동자를 한 명씩 투여할 때 총 생산량의 변화분이 한계 생산물이고, 평균 생산물은 그냥 총 생산물을 노동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당 생산물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리고 평균 생산량을 가지고 총 생산량을 구하는 것도 거꾸로 곱하기 하면 됩니다. 15 곱하기 2, 10 곱하기 1, 20 곱하기 3 이러면 총 생산물이 나오죠. 이런 거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단기 생산의 용어들, 기업들이 붕어빵 만들어낼 때 단기 생산할 때 용어와 법칙들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요 책에는 우리 책에 그림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림은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그림은 무시하시고 용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생산물 곡선, 곡선이 아니라 생산물에 대한 용어로 보면 총생산량, 그건 총생산량은 그대로 노동자 투입할 때 붕어빵 총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출제자는 이 자료를 주죠. 총생산량 자료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계 생산물 자료와 평균 생산물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변화분이 한계 생산물이고, 평균은 총 나누기 노동자 숫자로 나누면 됩니다.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그리고 평균을 가지고 총을 구하라 하면은 오히려 출제자가 요거 안 주고요.
평균을 딱 주고 총을 구하라, 총 생산량을 구하라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 생산량에다 노동자를 곱하면 돼. 그냥 10 곱하기 1은 10개, 15 곱하기 2는 30개, 20개 곱하기 3은 60개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림은 뭐 책이니까 그려놨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시험상에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기 생산의 법칙과 법칙은 요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 요거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학 체감 법칙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런 용어 계산 이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노동의 수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